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시작까지 이제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재판의 전망을 이고은 변호사, 또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고은 변호사.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선고, 전두환 노태우 선고에 이어서 지금 30년 만이지 않습니까? 선고문이 읽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해서 7명이 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이 주문을 선고하는 그 순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이 선고가 있을 중앙지법 417호 법정 같은 경우에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1심에 선고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일단은 공소 사실의 요지부터 낭독을 할 것입니다. 오늘 피고인의 숫자가 8명에 이르는 만큼 공소 요지를 낭독할 때는 8명 피고인들에게 공통되게 아마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낭독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네. 공소 사실 낭독만 20분이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피고인부터 순차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1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부터 할 텐데 실제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과연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내지는 이 구속기간이 도과된 후에 기소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등의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다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실제 판단인 유무죄 판단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네. 이후에 양형 이유를 각각 피고인별로 설시한 이후에 주문을 한꺼번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피고인들 전화에 대한 선고 결과인 주문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오후 4, 5시 정도는 되어야 윤 전 대통령들을 비롯한 8명 피고인에 대한 이 재판의 결과죠. 이 주문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4시 이후에 5시 정도는 돼야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었는데, 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피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일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선고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 그 일부 피고인들이 불출석할 네. 경우에는 분리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출석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네. 따로 선고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아까 전에 방송도 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미 중앙지법에 도착한 상황이고 네. 이전부터 재판에 반드시 선고 공판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정말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군요. 네, 왜냐하면은 방금 역사적인 상징성 얘기를 했지만 역대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던 형사 판단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이 이 중앙지법 417호를 다 지나쳐 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도 이곳에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도 이곳에서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417호가 중앙지법에서 이른바 대법정이라고 불리는 큰 법정이어서 굉장히 언론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방청객이 많은 사건, 이런 사건들을 주로 이 417호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 사건은 다 언론의 관심이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417호에서 계속해서 이런 중요 사건들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잠시 후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선고의 최대 쟁점, 이 바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닐까, 이 여부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는데, 이고은 변호사, 앞서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량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해당 두 재판부의 판결문이 이번 지기현 재판부에 역시나 증거로 추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물론 재판부는 다르다 하더라도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지기현 재판부도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자체를 위로부터의 내란이다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아래부터의 내란과는 그 위험성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현저히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했고요. 그러면서 이른바 친위 쿠데타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7년을 선고했던 류경진 재판부 또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내란 세력이라고, 네. 내란 집단이라고 명명하고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시할 때도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두 재판부 모두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1심에서 5년을 선고했던 백대현 재판부 또한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됐고 이 판결문 또한 지기현 재판부에 현재 증거로서 추가 제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절차적 하자 부분에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찬종 기자, 또 다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네, 재판 그 특검과 검찰의 공소 사실에 그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 또 실체적으로도 위법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근데 비상계엄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국회의 군 투입이라던가 선관위의 군 투입이란 이런 행위들이 어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 여부가 더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예상하는 공소 기각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자, 그 공소 기각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공수처의 수사권을 만약에 이 지기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공소 기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이 재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소기각이라는 거는 어떤 그 수사 과정이나 기소 과정이 위법성이 커가지고 그게 재판에 미친 영향이 커서 이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인데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공수처가 일단 1번으로는 증거 수집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있느냐. 근데 문제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다음에 별다른 증거 수집 없이 바로 검찰로 또 사건을 보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채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 공수처가 설사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공수처가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한 것 자체도 위법한 구속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리기 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우리가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설사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증거 수집의 문제나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 문제에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하면서도 내란죄는 인정된다. 이런 판단을 지기현 재판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구원 변호사, 그런데 우리가 공소 기각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지기현 재판장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번 내렸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날짜별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계산해서 이제 이게 위법하다 그러니까 나가라 해서 이제 풀어줬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그 이후에 수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궁금해하시는 것이 몇 달 동안 심리를 지속을 하면서 과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그 사유에 대해서 현재는 지기현 판사가 의문이 해소됐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아까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당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땐 두 가지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기간이 도가한 상황에서 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구속 취소 사유였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가 공수처의 사건을 가져갔고 공수처에서 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로 보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나누려다가 갑자기 구속 기간을 연장하겠다라고 신청했는데 불어대면서 급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기록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이 검찰의 손을 벗어나서 법원에 갔다 오가는 그 시간이 있는데 날이 아니라 시간을 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사 기간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구속 기간을 적법하게 도가한 후에 기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구속 취소의 사유다라고 첫 번째 사유를 명시했고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인지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결국
내란죄로 수사를 했던 것인데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시작된 수사 자체가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소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는데 네. 직위원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수처법 등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문의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증거 수집 자체가 대부분 검찰에서 이루어진 만큼 사실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위법시 증거로 인정된다 한들 사실상 검찰에서 대부분 수집한 증거들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구속 기간을 도과했느냐 네. 이 부분은 따져볼 만한 이야기인데 구속 기간 일부 도과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위법한 기소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쟁점은 과연 구속 기간을 도과했다고 여전히 직위원재판부가 볼 것인가? 그 도과했다라는 점이 과연 공소기각 정도로 인정된 만큼 위법하다라고 볼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검찰에서도 이게 공수처 수사 검찰이 맨 처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이 들어오기 전에요. 검찰에서도 기소 단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어떤 네. 것이냐면 이렇게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은 것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가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해버리면 정말 공소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기소를 했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기억에서 이미 벌써 희미해졌겠지만 맨 처음에 이 사건은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 각자 수사를 하겠다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받아갔다 다시 검찰로 와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경찰이 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은 경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로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송치한 부분과 네.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아갔다 다시 기소를 위해서 검찰로 공소 제기한 부분을 병합을 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식 논리적으로도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받은 사건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 논리적으로도 이거를 공소기각할 사유가 안 된다는 거고요. 다만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네. 이것이 설사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내란죄 유죄를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재판이 아니고요. 이미 1심 선고가 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른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인데 네. 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을 한 전제 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방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 이렇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재판에서 공수처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이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된다면은 그 특수 공무집행방해 부분의 1심 유죄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역 5년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선고가 돼 있는 상황이죠. 예, 특수 공무집행방해랑 몇 가지 범죄를 합쳐 선고돼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될 경우에 내려질 법정형은 이 사형 아니면 무기, 징역, 무기 금고밖에 없습니다. 형량을 가를 최대의 변수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주체로서 얼마나 설계하고 지휘를 했느냐, 이 윤 전 대통령의 주도성이 꼽히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뭐 다 아시잖아. 검사 생활 오래 한 거. 근데 그게 일수는 그런 생각은 들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예. 답할까요? 예?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예. 얘기한 것처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지칭한 부분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대통령을 단순 승인, 묵인 수준이 아니라 계획, 설계, 실행, 지휘, 통제, 주체로 인정할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법정형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지는 무기금고인데요. 사실상 무기금고에 대해서는 선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형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형의 경중을 가르는 쟁점이 바로 지금 말씀 주신 윤 전 대통령의 가담의 정도라든지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어떤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국가적 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어떤 범행 후의 정황이나 사정 등등을 살펴 아마 형량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보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 공판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장량 강경 등의 이야기는 나오나 법률상으로나 정상 참작 감경이든 감경할 만한 사정이 네. 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해자로 지금 적시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어떠한 정상 참작 사유를 설시할 것인가를 봤을 때 형량 자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란 수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다. 이것을 정상 참작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사범이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재범을 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를 따져본다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사유로 이 수괴에 대해서 장량 강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느냐, 죄를 인정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이 형량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단 한 번도 후회한다거나 반성한다거나 하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뭐 그런 표현은 잘 눈에 띄지 않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거는 이게 정말 그 아주 예외적인 범죄거든요.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금 그 1953년에 형법이 시행된 이후에 딱 한 번 전두환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대하고 굉장히 드문 범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일단 선고가 되면 아까 이고은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에 하나의 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검이 막판에 이 공소장 변경하면서 계엄 준비 기간도 한 해 더 2023년으로 앞당겼더군요. 네. 이 부분도 형량에 영향을 줍니까? 그게 뭐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그거는 사실은 재판부가 어떤 공소사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로서 그것을 어떤 판결문에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뭐 계엄의 준비 기간이 언제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쟁점으로서 재판부의 판단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고은 변호사,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을 모두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마다 형량이 크게 달랐어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똑같이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23년이 나왔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똑같이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7년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각종 쟁점, 양형 변수들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어떤 선고가 나올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군요. 네,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을 때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들이 굉장히 강한 이 형량의 기조로 가는구나. 그러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구형량도 동일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규행위를 했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직위원 재판부에서 설사 유죄라는 선택지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진관 부장판사처럼 나는 이전 판례를 따르지 않겠다. 이전 판례는 아래로부터의 이런 내란이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과거의 판단 기준의 판례에 이 형량을 난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파격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상민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형량의 기준을 따르면서 이 검찰의 구형량의 이
2분의 1도 미달하는 그런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직위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통상적인 재판의 흐름을 보자면 수계에 대해서는 그것도 1심에서는 감경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형 이상이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이후에 항소심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 등이 혐의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장량 감경 등을 통해서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1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계 혐의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바는 무기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직위원 재판장은 오늘 1심 선고를 끝으로 보직이 변경돼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예,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이게 원래 정기 인사고요. 네. 원래 예정돼 있던 인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성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당연히 항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2심부터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됐고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제 그 뭐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된 사건을 전부 다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네. 이상민 전 장관 사건도 물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서로 다른 곳에 배치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대법원에서는 형리 양형에 대해서는 좀 다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과적으로는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바뀔 수는 있어도 양형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정해지는 게 사실상 최종적인 형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만약에 유무죄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저 이진관 재판부에서 말했던 이게 전두환 노태우 사건보다 이번 사건을 더 엄히 처벌해야 된다.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기 그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에서 했듯이 이것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건은 심지어 내란 목적 살인이었는데 이건 살인 사건은 없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사건에 비교했을 때 전두 1인자, 2인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과 비슷한 정도의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즉 과거 종전 판례랑 비슷한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요 기준에 가까운 형량을 적용할 것인지 이거는 아마 항소심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특집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